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요. 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분의 삶을 보면 어쩌면 복잡할 거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 하나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여러 기록들도 바로 단순함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정주영 회장의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난했던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대 기업 그룹 중 하나를 일구기까지 도대체 그를 움직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그 유명한 단순함의 철학, 그리고 이봐 해봤어! 이 질문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그의 삶 속 지혜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성공 신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논란도 있었고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도 있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도전, 신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그리고 때로는 정말 무모해 보일 정도의 그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 그 시작은 1915년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6남1녀 중에 장남이었고요. 최종 학력은 송정국립보통학교 졸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이죠. 네, 물론 이제 당시 시대상을 좀 고려는 해야 합니다. 1930년대 보통학교 취학률이라는 게 20%가 채 안 됐던 시절이니까요. 사실 무학자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삼성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다른 재벌 창업주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학력이긴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그가 농사를 좀 이어가길 바라셨지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더 넓은 세상을 꿈꿨고요. 그 꿈 때문에 4번이나 가출을 감행했다고 하죠. 특히 그 아버지 몰래 소판 돈 70원 있나요? 그걸 훔쳐서 서울로 갔던 일은 워낙 유명하고요. 또 인천 부두 노동자 시절에 그 빈대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빈대 일화. 그게 참 그분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식탁 다리에 물그릇까지 받쳐놓고 잤는데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미물도 살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그 집요함. 훗날 그 하면 된다 정신의 뿌리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좀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20살 무렵이었나요? 쌀가게 볶흥상회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그 가게를 인수해서 경일상회 사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벌써 사업가 기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있었다면서요? 바로 신용입니다. 사업은 망해도 괜찮다. 신용만 있으면 가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 거의 평생의 경영 철학이 되거든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근데 또 시련이 찾아오죠. 일제의 쌀 배구세 때문에 쌀가게를 접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수리 공장 아도 서비스를 인수합니다. 이것도 이름 뜻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던데 사업은 잘 됐어요. 근데 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나서 공장이 완전히 타버린 거죠. 야,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주저앉았겠죠. 빚도 엄청났을 텐데요. 근데 그는 빚을 내줬던 오윤글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나한테 돈 떼이면 당신 장사 미천만 날리는 게 아니고 당신 명성에도 흠집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돈을 빌려달라. 내가 꼭 성공해서 이 돈 다 갚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배짱이죠. 이 배짱하고 신용, 이걸 담보로 한 설득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기에 성공합니다. 위기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만의 방식이 이때도 드러난 거죠. 해방 이후에는 이제 현대토건사,
지금 현대건설의 전신이죠. 이걸 설립하면서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6.25 전쟁 중에는 미군 공사를 따내면서 회사를 키웠고요. 이때 동생 정인영 씨 도움이 컸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한겨울에 유엔군 묘지, 잔디 대신에 푸른 보리싹으로 하룻밤 사이에 쫙 덮어서 공사 기일 맞췄다는 이야기도 참 그 기지가 대단해요. 그렇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임기응변이 뛰어났던 거죠. 하지만 진짜 큰 시련은 전쟁 후에 맞닿던 고령교 복구 공사였습니다. 이게 공사는 계속 늦어지고 자금은 바닥나고 인부들은 파업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집, 심지어 동생 집까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결국 공사를 끝냅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도 신용이 전부다 이러면서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오히려 정부나 업계에 현대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딱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용을 지킨다는 그 단순한 원칙. 그게 결국에는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죠. 그분의 자서전 제목처럼 정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태도가 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고령교 완공이 현대가 이후에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들을 맡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현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소양강댐 건설 같은 국가 기간산업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자본으로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최단 시간에 완공해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정말 수많은 난관을 뚫고 나갔죠. 소양강댐 건설 때는 또 다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정 회장이 시멘트로 만드는 콘크리트 중력댐 대신에 그 주변에 널린 흙하고 자갈을 이용하는 사력식 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거든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지만 그런 공사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이런 걸 내세웠고 결과적으로는 댐이 성공적으로 건설됐죠. 그분의 어떤 현장 중심적인 그리고 때로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도전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꼽으실 텐데요. 바로 조선소 건설입니다. 아니 결혼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세계적인 조선소를 짓겠다. 이렇게 나선 거니까요. 그렇죠. 국내외에서 모두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 보였죠. 근데 정 회장은 또 그 특유의 방식으로 이 불가능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울산 미포만 백사장 사진 한 장, 유조선 설계도,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 이거 3개 달랑 들고 유럽으로 가서 차관 얻으려 했다는 이야기. 이건 너무나 유명하죠. 영국 바클리스 은행 추천받으려고 롱바텀 회장 만나서 지폐 딱 보여주면서 그 거북선 가리키면서 우리는 영국 당신네들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대목은 정말 와. 네, 정말 단순하면서도 상대방의 허를 딱 찌르는 그런 접근이죠. 그런데 진짜 승부수는 그 다음입니다. 차관 확보 조건으로 배 주문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제안을 하죠. 당신이 우리한테 배를 주문해주면 그 돈이랑 기술 지원받아서 우리가 조선소를 짓고 당신이 주문한 그 배를 만들어주겠다. 아니 조선소도 없는데 배부터 팔겠다.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리바노스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덜컥 발주한 겁니다. 만약에 약속 못 지키면 계약금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이자까지 얹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정주영식 이봐 해봤어 정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거대한 목표를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돌파해버린 거죠. 심지어 조선소 부지인 그 백사장 위에서 100원조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공사기간 단축하려고요. 이것도 그분의 어떤 발상의 전환, 실행력 이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일단 부딪혀서 길을 찾는 그분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대담한 도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서산 간척지부 을마기 공사할 때 그 엄청난 급류를 막으려고 폐유조선을 끌어다가 가라앉혀서 막았잖아요. 그 정주영 공법.
또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 때는 한국에서 만든 그 거대한 철 구조물들을 바지선에 실어서 12,000km나 운반해 가서 공사 기간이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사례도 있고요. 네, 88 서울 올림픽 유치전에서도 그 기지가 번뜩였죠. 경쟁 도시였던 일본 나고야가 막 비싼 선물 공세를 펼칠 때 정 회장은 IOC 위원들 숙소에 매일 다른 종류의 싱싱한 꽃바구니를 보내는 뭐랄까 감성적인 전략으로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유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딱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때로는 가장 인간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분의 단순함이라는 게 이런 창의성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1987년에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셨는데 1992년 만 76세의 나이에 갑자기 정치 참여를 선언하십니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죠. 재계 거물의 정치 도전, 당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너무 무시한다. 기존 정치를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결과는 3위의 낙선이었죠. 아무래도 기업 경영하고 국가 운영은 다르다는 현실적인 벽도 있었을 거고 또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그리고 현대그룹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논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또 당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정말 거물 정치인들과의 경쟁도 쉽지는 않았겠죠.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그 김영삼 정부로부터 약간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죠. 결국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는 그 오랜 수건이었던 대북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실향민으로서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테고 또 외환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그룹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사업가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마지막 승부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에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는 그 장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죠.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성사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대북 사업 과정에서도 뭐 과도한 비용 지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기도 했고 2000년에는 아들들 간의 경영권 다툼,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2001년 3월 85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고향 통천 땅에 묻히고 싶다 이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하신 채로요. 네, 정말 그의 삶 전체가 그분이 남긴 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성공 방정식을 요약하자면 단순화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서 답을 찾는 방식이었죠.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는 그의 말처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무리한 공기 단축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또 그분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이른바 정주영병 같은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이면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구멍난 양말 기워 신고 직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막걸리 나눠 마시던 그런 소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끊임없이 야, 일단 해보자고 외쳤던 그 열정과 도전 정신만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학력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정주영 회장의 삶은 그 단순함과 실행력이 가진 엄청난 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나요?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질문, 이봐 해봤어? 어쩌면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생각의 늪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디딜 수 있는 그 첫 삽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